혼자. 고독한 삶이 단 몇 시간 동안만이라도 활짝 피어날 수 있게끔 혼자 있음은 우리에게 침묵과 친구가 되도록 침묵을 받아들여 혼자 있는 나만의 방식을 찾도록 해준다. 혼자라는 단어는 타인에게 말해지는 순간에도 그 의미의 엄격하고 고독한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이와 동시에 이 단어는 무언가에 깊이 파고들 기회로 단지 혼자라는 표현이 보여주듯 버려졌다는 느낌이 메아리치며 닥쳐오는 위험으로 느껴진다. 특히 단지 혼자 남겨졌다는 익숙한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 혼자는 묘한 완결 상태로 다가온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세계에 남겨진 것처럼 말이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첫걸음은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지 인정하는 것이다. 혼자 있음은 힘든 훈련이다. 고독이라는 아름답고 힘겨운 감각은 사색을 통해 미지의 것과 친밀해지는 토대가 되어주지만 혼자 있음의 시작은 소외감, 슬픔, 버려짐으로 들어가는 문처럼 여겨진다. 자신이 혼자임을, 혼자 남겨졌음을 아는 것은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깊이 두려워하는 하지만 언제든 나타나고 지속될 수 있는 일이다. 얼마 동안이든 혼자 있는 시간에는 우리 외피가 벗겨진다. 혼자일 때 우리 몸은 남들과 함께일 때와 다르다. 혼자일 때 우리 몸은 마침표라기보다는 물음표다. 혼자 있음은 우리가 자신을 다시 그려보도록, 스스로에게 엄격하도록, 똑같은 옛날 이야기를 걷어내고 그 이야기를 다른 식으로 서서히 풀어내도록, 침묵 속에서 더 집중해 들어주는 미처 몰랐던 낯선 두 귀에 대고 이야기하도록 해준다. 고독한 삶이 단 몇 시간 동안만이라도 활짝 피어날 수 있게끔 혼자 있음은 우리에게 침묵과 친구가 되도록 침묵을 받아들여 혼자 있는 나만의 방식을 찾도록 해준다. 혼자 있으면서 침묵을 받아들이려면 전부 털어놓는 식의 말하기를 멈춰야 한다. 혼자 있음은 항상 미숙함과 취약함을, 두려운 단순함을, 인정하지 않음과 알지 못함을 깨닫게 해준다. 또한 침묵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는 과정에서 그동안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던 자신 외에 다른 동반자를 찾고픈 바람을 불러온다. 자기 공감의 기본 요소 한 가지는 혼자 남기를 극구 꺼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혼자 있음은 성찰의 당혹스러움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어색함, 더 나아가 추악함과 대면한 후 예기치 못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새로운 외피가 생겨나며 빛과 공기에 노출된 내면의 삶이 서서히 꿰매지면서 정점을 맞는다. 이는 1시간이 걸릴 수도 하루가 걸릴 수도 있다. 혼자 있으려고 남들과 하는 교류를 차단할 필요는 없다. 자신을 홀로 떨어뜨리는 것. 그리하여 지나치게 협소하거나 복잡한 관점으로 삶을 해석하며 꾸짖는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은 오히려 극단적인 방법이 될 뿐이다. 함께 어울리면서도 다가오는 고독은 감지할 수 있다. 혼자 있음이
사막이나 대양, 산속에서만 가능하지는 않다. 바쁜 세상 속에서 남들과 가까이 어울리면서도 인간은 가장 생생하고 친밀한 고독을 느낄 수 있다. 회의석상에서도, 가장 행복하고 진실한 부부 관계에서도, 승객과 승무원으로 가득 찬 배 위에서도 혼자라 느낄 수 있다. 혼자 있음의 힘겨움은 가장 친밀한 환경에서 어둠 속 부부 침대에 수천 킬로미터 같은 1cm 거리에서 다닥다닥 붙어 앉은 좁은 식탁 위로 내려앉은 침묵에서도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 틈에서 혼자라 느끼는 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를 남들과 연결해주는 그 깊은 흐름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동시에 인간 존재의 독자성을 이해하도록 해준다. 혼자 있음은 거리 감각을 통해 오히려 함께 있음을 측정하게끔 해준다. 21세기 초, 혼자라는 느낌이나 혼자 있고픈 마음은 전혀 환영받지 못했다. 혼자라는 느낌을 인정하는 일은 주변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하거나 저버리는 것, 충분히 마음을 뺏길 만큼 신나고 재미있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혼자가 되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과격한 행동이었다. 혼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다정한 대화를 거부하는 것, 인간 언어로 굳이 정의할 필요 없는 낯선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 자신에 대한 생각, 헌신적 동반자 등에서 벗어나는 그 시간이야말로 어쩌면 다른 이, 일, 다른 이의 삶에 감사하게 하는 핵심인지 모른다. 우리 자신을 홀로 두는 것처럼 그들도 혼자이게끔 함으로써 삶에 다시금 선택의 여지를 넣음으로써 혼자 있음이 비난받을 상태가 아닌 추구하는 성취가 되도록 함으로써 말이다. 야망. 야망이라는 단어에는 사실 야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야망이라는 단어에는 사실 야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야망은 힘겨운 목표에 고정된 욕망이며 일과 삶의 흐름이 딱딱하게 굳어 멈춰버린 상태다. 야망은 삶을 실현해 나가야 할 젊은이에게는 필수적일지 모르나 성숙한 삶에는 큰 장애물이다. 야망은 창조적 대화의 본 모습을 가리고 목표만을 멋지게 묘사하게 한다. 하지만 이 묘사는 과장, 과도한 친숙함, 혹은 과도한 이해를 통해 거짓으로 드러나 버린다. 야망을 가지면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 편하다. 사실 남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이 점이 바로 야망의 병증이다. 인생을 바칠 만한 목표라면 굳이 남에게 알려 그 존재 의미를 훼손시킬 이유가 없다. 그 자체로 진실인 모든 것은 나름의 비밀스러운 언어를, 내적인 의도를, 당사자인 그 사람조차도 미처 몰랐던 숨겨진 흐름을 지니기 때문이다. 야망은 이러한 비밀이 실현될 시간을 갖기도 전에 모든 비밀을 훤히 드러내 시들게 한다. 한 가지 일에 인생을 바치면서 무르익게 되는 관대함과 성숙함도
쪼그라들어 버린다. 야망의 빛을 보내 미래 세상의 한 구석을 반짝이게 한다 해도 결국은 이미 익숙해져 버린 꿈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야망의 끝은 억만장자들의 정체성이 그렇듯 늘 진부하다. 통제력을 점점 더 키워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다. 반면 진정한 소명은 우리가 껍질을 깨고 나가게끔, 심장이 터져 나가게끔 한다. 우리를 겸허하고 단순하게 만들고 우리를 사로잡은 그 일에 감춰진 본질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애초부터 자신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심장이 실제로 터져나가는 경험 이전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삶의 정수로 마침내 되돌아가게 된다. 자기 노동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든 우리는 결국 세상의 걸음이 된다.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을 위한 걸음이다. 야망은 우리를 그 직전까지 이끌지만 넘어서도록 해주지는 못한다. 경계선은 늘 손닿는 곳 너머로 물러서 버린다. 이와 달리 소명은 우리 육체, 우리 일, 우리 지성과 상상력이 우리가 찾는 새로운 세상과 나누는 대화다. 일을 하면서 아무리 충실하려 노력한다 해도 뼈저린 실패는 늘 겪게 마련이다. 소명에 따른 일이라면 야망과 실패를 남들에 대한 공감과 이해로 늘 변모시킬 수 있다. 야망은 끊임없이 의지와 에너지를 끌어내 우리가 의식하며 인내하도록 한다. 반면 소명에 따르는 일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충전해주는 미지의 중력장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기만 하면 된다. 마치 가능성이라는 대기를 호흡하듯 말이다. 우리 인생의 일은 하나씩 밟아 올라가 꼭대기에서 다리를 쉬게 해줄 수 있는 계단이라기보다는 끝이 보이지 않는 대양횡단에 가깝다. 우리는 근원 요소들과 대화함으로써만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뒤돌아보면 지나온 흔적은 수면의 짧은 출렁임으로만 남는다. 야망은 첫걸음을 내딛는 젊은이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젊은이는 야망이 안겨줄 수밖에 없는 실패를 경험하고 그 이면에 더 큰 현실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너무 오래, 심지어 노년에까지 야망에 매달린다면 또다시 아이 시절로 되돌아가는 꼴이다. 그렇게 되면 한때 성공적이었던 사람도 불쌍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인생을 바칠 만한 일인지 알려면 그 일이 관대함에 이르도록 해주는지 살펴보면 된다. 그리고 관대함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것이 젊은이의 희망을 보면서 기뻐하도록 해주는지 생각해 보면 된다. 지금까지 얻은 보상, 그리고 그 여정을 깨달음의 여정으로 만들어줄 비밀과 핵심 기술까지도 젊은이에게 넘겨주는 것이 바로 관대함이다. 우리가 자기 일에서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남에게 야망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찾아낸 길을 고난과 작은 승리를 거두면서
꿋꿋이 걸어갔다는 소박한 자부심을 전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대화의 목격자인 동시에 온전한 참여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분노. 진정한 분노의 중심에는 온전히 여기에서 온전히 살아가려는 삶의 불꽃이 타오른다. 이 단어는 타인, 세계, 자신, 삶, 우리의 몸, 가족, 이상향 등 나약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가장 깊은 배려다. 신체적 구속과 폭력적 반응을 빼놓고 나면 분노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공감을 향한다. 분노라는 내면의 불길은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지,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는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심지어 망가뜨리는 상황까지 감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준다. 우리가 분노라 부르는 것은 그에 동반되는 취약성에 굴복해버린 순간, 우리 몸과 마음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 버린 순간, 혹은 우리 이해심의 경계를 건드리는 순간이 남긴 잔재에 불과하다. 우리가 분노라 부르는 것은 실상 우리의 외적 일상을 깊이 배려해 줄 물리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거나 명료하고 폭넓은 존재로서 몸과 마음을 다해 충분히 크고 관대한 사랑을 베풀기에 의지가 부족하다는 문제다. 우리가 분노라 부르는 것은 내면의 무력함에 대한 외면의 폭력적 반응이다. 이 무력함은 걸맞은 외부 형체나 정체성, 목소리, 혹은 삶의 방식을 찾지 못하는 미숙함에서 나온다. 우리가 분노라 부르는 것은 두려움이나 무지를 온전히 인정하기 싫은 마음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 아내에 대한 사랑, 아이들을 깊이 걱정하는 마음, 최고를 바라는 심정,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사랑하면서 그저 존재하고픈 바람에 있어서 말이다. 자신의 무력함과 취약성이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이라 느끼는 경우 분노가 밖으로 터져버리는 일이 많다. 스스로에게서 모순을 느낄 때나 말로 전달하지 못할 때 분노는 고함을 질러댄다. 하지만 가장 순수한 상태의 분노는 우리가 세상에 엮이고 아이들, 집, 가족, 회사, 동료 등 구체적인 대상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취약해졌는지 드러내주는 척도다. 외적인 것을 사랑하면서 신체가 취약해진다는 것을 마음이 거부할 때 분노는 폭력으로, 폭력적 언어로 나타난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면의 애정을 겉으로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받기만 원하는 이들에게 자주 버림받는다. 내면의 미숙함을 외부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랑의 본성인 취약성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리고 그 무력감 속에서 내면의 통제 불가능 상태를 겉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한다. 하지만 진정한 분노의 중심에는 온전히 여기에서 온전히 살아가려는 삶의 불꽃이 타오른다.
결국 분노는 근원으로 파고 들어가야 할,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돌봐주어야 할 자질이고, 더 깨끗하고 관대한 마음, 더 공감하는 가슴, 더 크고 강한 육체를 통해 그 근원을 세상에 내놓고자 방법을 찾도록 하는 계기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분노라 부르는 것은 내면의 진정성을 완벽히, 다만 거울상으로 드러냄으로써 숨어있는 자질을 알게 해주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아름다움. 아름다움은 존재의 수학이요. 우리 내부 깊숙이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밖에서 보고 듣는 짧은 순간이다. 아름다움은 존재의 수학이요. 우리 내부 깊숙이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밖에서 보고 듣는 짧은 순간이다. 이 순간, 눈과 귀, 상상력은 갑자기 이곳과 저곳, 그때와 지금, 그리고 내면과 외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은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일과 우리 내면 깊숙이에서 막 일어나려는 일 사이의 대화다. 아름다움은 주의 집중과 자기망각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여 얻어진 상태다.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진다는 사실을 망각함으로써 우리가 각기 다른 존재라는 것을, 서로 거리가 있다는 것을, 타인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아름다움은 황홀함을 통해 우리를 만든다고 생각되는 것과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되는 것 사이에 경계로 나아가도록 해준다. 거의 언제나 아름다움은 대칭과 매력적인 비대칭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대칭과 비대칭은 나방의 두 날개, 투명한 하늘과 딱딱한 대지, 내 모습이 비쳐 보이는 연인의 고요한 두 눈이 보여주듯 자연물 안에 존재한다. 이와 함께 대칭은 내적 인식과 외적 인식을 한데 합치는 데에도, 타인이라는 아득히 먼 세상을 우리 자신의 깊은 내면과 결합시키는 데에도 존재한다. 아름다움은 한 얼굴로 살아가는 표면의 안쪽이자 바깥쪽이다. 아름다움은 시간이 시간을 초월한 것과 만날 때에도 나타난다. 현재라는 순간은 이미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둘러싸여 있다. 봄철에 흩날리는 사과꽃잎과 황혼역에 빙글빙글 돌며 떨어지는 구부러진 이파리, 조심스럽게 빨랫줄에 널어놓은 이불 호청이로 부드럽게 쏟아지는 밝은 햇살, 찰나의 순간 동안 호청을 부풀렸다 사라지는 바람, 늘 저만치에서 유혹의 손짓을 보내는 미래를 향해 펄럭이며 말라가는 호청. 이들은 늘 우리를 넘어서 있다. 아름다움은 존재의 수학이다. 시작하기. 시작하는 것은 어렵다. 거장의 경지에 이르러 버린 우리의 미루는 버릇은 용감하게 첫걸음을 내딛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시작하기를 잘하든 못하든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시작을 잘하는 것이 예술적 차원의 능력이긴 하다. 낯선 악기를 새로 집어들 때처럼 첫 단계에서는 하나를 깨끗하게 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무엇 하나 모르더라도 깨끗하게 용서받는 시간 말이다. 그리고 시작을 잘하려면 너저분한 것들을 치워버려야 한다. 그러한 것들은 아름답긴 하지만 종종 감춰져 있는 핵심적인 것과 필수적인 것을 찾아내는데 방해가 된다. 시작하는 것은 어렵다. 거장의 경지에 이르러 버린 우리의 미루는 버릇은 용감하게 첫걸음을 내딛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새로운 한 걸음을 딛는 것은 어쩌면 우리 몸의 근원적 중심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경시해 왔던 그곳에 우리 자신을 다시 위치시키고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려 했던 때 이후 굳어진 자신을 되돌리는 것. 이것이 시작을 잘하는 법인지도 모른다. 시작하기에 대한 이 단호한 신체적 수용은 똑같이 단호한 내적 단순화를 낳는다. 여기서 우리의 아주 큰 부분, 몇 년씩이나 떨쳐내지 못한 부분, 아직도 과거의 복잡한 이야기를 떠들어대는 부분이 갑자기 작동을 멈춘다. 이와 함께 우리 내면이 가벼워진다. 두려워서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혹은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부분이 죽음 같은 트라우마와 함께 떨어져 나간다. 새로운 가능성으로 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단순해진 새로운 자아의 한 걸음뿐이라는 걸 거부하고 발목을 잡는 불신과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다. 그 용감한 걸음은 바로 가까이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 생각보다 그 걸음은 훨씬 단순하고 단호하다. 하지만 이를 믿기는 늘 어렵다. 펜이나 목공끌을, 악기나 전화를 그저 집어들면 그만인데 말이다. 우리는 이야기가 더 복잡하기를, 우리 정체성이 두려움이라는 구름 속에 더 많이 숨어 있기를, 지평선은 늘 저 멀리 머무르고 약속은 모호하기를, 글은 필요한 길이보다 더 길기를, 답변은 늘 불가능의 영역에 있기를 바라기 일쑤인 것이다. 속박. 기묘하게도 우리를 가장 크게 속박하는 것은 수년 동안 노력한 끝에 이뤄낸 성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속박되어 있다고 느낀다. 행사에 사람들의 무언가를 마련하고 돌보고 참여해야 하는 의무에 스스로 만든 창조적 활동 등의 말이다. 기묘하게도 우리를 가장 크게 속박하는 것은 수년 동안 노력한 끝에 이뤄낸 성공이다. 할 일이 쌓였는데 온갖 상황에 가로막혀 옴짝달싹 못하는 사태는 현대 사회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상일 뿐 아니라 인간 의식이 깨어난 이후 누구나 겪어온 일이다. 인간으로 살면서 할 일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외딴 섬으로 도피해 홀로 지낸다 해도 섬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로빈슨 크루소처럼 바쁠 것이다. 아니면 탈출하기 위해 뗏목을 만들기 시작하든지. 다들 제발 눈앞에서 꺼져달라고 말하면 오히려 가까이 몰려들어 대체 왜 그러느냐며 물어댈 것이다. 혼자 자유를 누리기에 충분한 큰 돈을 마련했다면 온 세상이 달려와 한몫 나눠달라고 할 것이고, 세상이 알아서 물러나 주지 않는다면 할 일로 넘쳐나는 삶을 속박의 느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속박을 느낀다면 할 일 목록이 아닌 안 할 일 목록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시간에 쫓기는 세상에서 벗어나 질서와 우선순위를 다시 잡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무의와 침묵의 그 공간에서 우리는 나 자신과 주어진 하루를 다시 생각할 기회를 얻는다. 홀가분한 자유로움 속에서 일상의 대화를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을 새로이 바라보고 마치 처음인 양 세상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자신, 우리 성취, 우리 야망, 과도하게 묘사된 희망을 일단 내려놓아야 그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되돌아오는지 살필 수 있다. 속박을 걷어내려면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도 적절한 때가 오면 위험한 길로 나서는 자녀를 축복하며 보낼 수 있어야 한다. 사업의 규모가 커질 때에도 애초에 그 사업의 시작이 자유로 가는 출구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성공을 자축하면서도 멀리서 손짓하는 새로운 지평선의 존재를 인식하곤 한다.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은 수없이 반복된다. 얼마나 성공했는지 알려면 도달할 수 없는 머나먼 희망을 바라보는 대신 친밀한 내면을 불러내야 한다. 속박된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 동떨어진 장소를 꿈꾸다가도 막상 혼자 있게 되면 남과 어울리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 두 상태 사이를 오간다. 놀랄 것 없는 일이다. 속박되었든 홀로 동떨어졌든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동떨어짐과 돌이킬 수 없는 구속 사이의 교차로,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선택할 수 없는 이 둘 사이의 대화로서 살아가는 게 최선인 모양이다. 우리는 둘 다이다. 남들이 사라져주지 않는다 해도 동떨어짐은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속박된 일상 속에서 동떨어짐을 만드는 것은 우리 개인이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로 용감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모든 것의 한중간에 아름답게 머물 수 있다. 사람들, 장소들, 온갖 복잡 다단함을 적이나 강제 속박으로 보는 대신 익숙하면서도 묘하게 낯선 인생 드라마의 요소들로 새로이 바라보며 사랑하게 된다. 그 안에 내가 위치할 장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나라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부담인 동시에 특권이다. 세상이 나를 보고 인식하고 원한다는 것.
모든 이와 모든 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있다는 것은 이와 반대되는 상황과는 비할 수 없을 만큼 좋으니 말이다.